올해 10월까지의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면 숫자 자체만 보면 세수가 꽤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펑창하는 지출과 깊어지는 재정 적자가 숨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 수입은 500억 4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42조 1천억 원이나 더 들어온 셈입니다. 세금이 예전보다 잘 거치고 경기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듯한 착시를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같은 기간 총 지출은 584조 8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5조 6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결과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로 치면 월급은 늘었지만 소비와 각종 지출이 월급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통장 잔고는 오히려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신호는 통합재정수지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하게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태만 떼어보는 이 지표에서 10월까지 관리재정 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빚을 내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이 숫자가 크다는 것은 정부 재정이 단기적인 지출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이 10조 5천억 원 더 커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세수 부진이나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정 균형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 확대, 경기 대응성 재정, 각종 보조금과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당장 체감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국채 발행을 늘리고 이는 다시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금리, 환율, 신용 등급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동시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올해 재정이 조금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지금과 같은 지출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특히 경기 둔화기에 세입 증가가 둔화되거나 역주행하는 순간이 오면 현재와 같은 지출 수준은 훨씬 더 큰 적자와 더 빠른 채무 누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들은 지금의 숫자를 단순한 통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세수는 늘었는데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재정이 경기 대응용 버퍼를 상당 부분 소진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격 등 돌발 변수에 대응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올해 10월까지의 나라 살림은 수입 증가라는 표면적인 성과 뒤에 지출 폭증과 재정 적자 확대라는 뼈아픈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86조 원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안이한 낙관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입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국가 채무의 증폭입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허참 215조 3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6조 3천억 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너무 커서 현실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정부가 세입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지출을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뜻이고, 그 빚의 누적이 이제 1200조 시대를 넘어 1300조 문턱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엑셀표 상의 숫자가 커지는 문제가 아니라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가 커질수록 복지, 교육, 안전망, 미래 투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라 살림 자체가 적자 구조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까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재정 운용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채권이 많아지고, 이는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부동산 시장, 설비 투자,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그 국채가 과도하게 쌓였을 때는 오히려 경제 전반의 활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 채무의 수준과 증가 속도는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채무 증가 속도가 안정적이라면 일시적인 경기 둔화나 대외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경제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는 와중에 적자와 채무가 동시에 가속하고 있다면 향후 증세 부담, 성장 잠재력 저하, 통화 재정 정책 운용의 제약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외국인 자본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아예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에서는 재정과 채무에 대한 신뢰가 곧 통화 가치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채무 1002조라는 숫자를 두고 체감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해외 자본과 신용평가 기관은 이 숫자를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복지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채무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쌓인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청년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는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못한 공공재와 복지의 비용까지 함께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운용이 미래 세대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넘기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택지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좋겠지만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증세, 지출 구조 조정, 복지 축소 혹은 더 많은 차입이라는 어려운 선택들 중 하나를 고르거나 조합해야 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입니다. 한편 국가 채무 자체가 무조건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해 고용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채무가 어떻게, 어떤 속도로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의 한국 재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투자보다 연간 지출을 단순히 메우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1275조 3천억 원, 한 달 새 16조 3천억 원 증가라는 숫자는 언젠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속도로 채무가 불어날 경우 다음 경기 침체, 다음 금융위기, 다음 환율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 카드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기의식 선동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는 균형 감각입니다. 국가 채무 1200조 시대는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확대가 나라 살림의 구조적 불안을 보여준다면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는 그 불안을 금융시장과 환율, 물가라는 현실의 숫자로 끌어올리는 통로입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광의통화, 즉 M2 증가율은 평균 6.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M2 증가율이 약 4%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의 통화 풀림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편에 속합니다. M2란 쉽게 말해 현금,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각종 단기 금융상품 등 시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묶어놓은 개념입니다. 이 지표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 전체에 풀린 돈의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자산 가격, 물가, 환율, 금융시장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에 따르면 9월 기준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원 증가한 43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일 뿐 아니라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두 달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반년 이상 돈이 시장으로 계속 밀어 넣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통화 공급 확대가 단순히 성장률 회복이나 생산성 개선에 의해 뒷받침되는 건전한 유동성 확대가 아니라 저성장과 재정 악화, 자산시장 불안 속에서 쌓이고 있는 넘치는 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실물 경제의 체력과 무관하게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 언젠가 그 왜곡된 압력이 특정 지점에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요인도 있지만 한국 내부의 통화 구조와 재정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으로 쌓아두고 국제 원자재 결제의 대부분이 원화로 이루어지는 통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통화는 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며 통화량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자본은 안심하고 머뭅니다. 반대로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며 그에 더해 통화량까지 과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해외 투자자와 국내 자본 모두 이 통화가 과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M2가 430조 원을 돌파하고 6개월 연속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원화가 과하게 시장에 풀려 원화 가치 하락을 스스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원리는 통화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통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금리, 성장률, 물가, 대외 수지, 지정학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재정 악화와 통화량 폭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에서 통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등 필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 즉 체감 물가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유가가 국제 시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원화가 약세라면 국내에서는 훨씬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됩니다. 또한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자산시장 버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유동성은 부동산, 주식, 코인, 특정 테마 자산 등으로
몰리면서 가격을 밀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산을 이미 많이 가진 이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풀기가 지속되면 경제 전체의 체감 불안은 커지는데 겉으로는 일부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경기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에 대해 시장에서는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이 일정 부분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통화량을 확대해도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 덕분에 일정한 버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내부의 재정 건전성, 통화 관리 능력,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가 곧 통화의 수요와 직결됩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해도 해외 자본은 숫자와 구조를 냉정하게 보고 판단합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것도 결국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같이 관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재정 적자, 국가 채무, 통화량 증가가 동시에 가팔라지는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재정은 어디까지 확장하고 어디서부터는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신뢰받는 통화로 남기 위해 어떤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 당국이 말하는 관리 가능하다 있는 메시지보다 실제 숫자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내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M2 30조, 증가율 6.9%, 6개월 연속 급증이라는 숫자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느슨한 기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차갑게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통화와 재정을 운용할 때 더욱 보수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결국 통화량과 환율, 재정과 채무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정이 불안하면 통화 정책이 제약을 받고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리며 이는 다시 재정 부담을 키웁니다. 지금 한국이 맞이한 상황은 이 모든 고리가 동시에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경제에 어디를 흐르고 있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잃고 있는가입니다. M2 4.3인수조 시대인 한국은 이제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